오랜만이죠. 아, 얼굴 보니까 얼굴 좋아지셨네. 어디 오늘 이제 교재 어디 펴보시냐면요. 포트폴리오 자 72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자 72페이지 보니까 포트폴리오 이론이 나와요. 포트폴리오 이론. 이제 분산 투자하는 거죠. 분산 투자. 일단 우리가 뭐 포트폴리오 이론은 다 이렇게 용어는 한번 들어본 거고, 포트폴리오 이제 분산 투자하자 이건데, 이제 일단은 우리 시험에서 원하는 포트폴리오 목적을 이제 개념 및 목적을 이제 한번 봐야 되는데요. 투자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돈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나는 이 돈 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10%의 수익률을 달성시켜야 되겠다라는 목표치를 가지고 있어요. 목표치를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A 하나에다만 투자한다면 자기가 원했던 목표 수익률보다 더 많이 나와버릴 수도 있고 더 조금 나와버릴 수도 있고 뭔가 좀 불안정한 상태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A, B, C, D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 나눠 투자하다 보면 어떤 변수가 생겼을 때 자기가 원하는 목표치에서 A는 3을 까먹어요. B는 2를 더 벌어. C는 3을 더 벌어. D는 2를 까먹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합이 이루어진다면 당초 자기가 원했던 목표 수익률 10%를 기준으로 오차가 작게 나타나게끔 이렇게 유도하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시험에서 원하는 포트폴리오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요거 결국 위험을 감소, 위험을 최소화시키고자 하는 거. 이게 바로 분산 투자 목적이다. 위험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거. 근데 이제 우리 책 저 하단부에 보니까 알아두기가 있는데요. 사실 알아두기 아니고요. 필수에 필수.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박스 안에 1번을 보니까 체계적 위험이 있고 2번이 비체계적인 위험이 있는데 어디 1번이 체계적이고 2번이 비체계적이니까 아마 둘은 서로 반대되는 어떤 그런 개념인가 보죠. 어디 체계적 위험에다 직접 써보세요. 제거할 수 없는 이라고 써보세요. 체계적 위험에다가 제거할 수 없는 이렇게. 그러면 비체계적인 위험은 뭐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똑똑해요. 맞아요. 제거할 수 있는 그래요. 쓰란 말인데 안 쓰는 사람들이 있네요. 자, 그러면 체계적인 위험은 제거할 수 없는 이라고 그랬죠. 자, 지진, 글로벌 금융위기라든지 정부의 정책 변화라든지 이런 사건들은 개인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죠. 개인의 힘으로 그런 것들을 제거할 수 없는 체계적 위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다음, 비체계적인 위험은 반대니까 제거할 수 있죠. 회사 경영자가 뭐 이제 이런 표현 쓰긴 그렇지만 성질이 지랄 맞아가지고 직원들하고 자꾸 갈등이 생겨서 어떤 노사 갈등의 문제, 경영자가 어떤 경영 능력이 부족해서 영업 경비가 안정화되지 않는 문제, 이런 것들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부동산이 다 겪어야 되는 게 아니고 개별적인 문제 아니겠어요? 그죠?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래서 후자는 방금 이야기했던 그 부분은 제거할 수 있다. 그래서 체계적인 위험은 제거할 수 없고 비체계적인 위험은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볼게요. 포트폴리오 목적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을 감소시키고자 하는데,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함에 따라서 위험은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한번 체크를 하는데 책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한번 볼 거예요. 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총 위험의 변화를 이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분산 투자 자산 구성을 얼마나 다양하게 하느냐. A하고 B만 투자하느냐, A, B, C를 투자하느냐, A, B, C, D 뭐 여러 개를 투자하느냐. 자, 그러면 분산 투자 자산 조합 구성을 어떻게 다양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투자에 수반되는 총 위험이 이렇게 점점 줄어들거든요. 총 위험이. 그런데 여기서 아무리 분산 투자 조합을 다양하게 한다 하더라도 빨간색 밑으로는 위험이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분산 투자를 이만큼
n개만큼 하게 됐을 때 투자의 수반되는 총 위험은 바로 요만큼이다. 이게 바로 총 위험이다라고 이렇게 할게요. 근데 이 총 위험 중에서 빨간색 밑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아무리 분산 투자 조합을 다양하게 여러 개를 한다 하더라도 위험이 감소하지 않고 일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거가 된대요, 안 된대요? 제거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아랫 부분은 제거될 수 없는 체계적 위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다음 빨간색 위에 있는 부분은 분산 투자 조합을 다양하게 하면 할수록 위험이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제거 가능한 비체계적 위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 이제 지문이 4개가 나와요. 4개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 이제 2번이 이제 오답으로 주로 나오고 가끔 4번도 나오는데 일단 어디 아무데나 그냥 써보세요. 1번 분산 투자를 다양하게 할수록 비체계적 위험이 점점 감소한다. 체계적 위험이 점점 감소한다. OX 쓰는 거예요. 총 위험이 점점 감소한다. 모든 위험이 점점 감소한다. 자, 일단 한번 써가지고 거기다가 OX를 한번 맞춰보는 거야 이제. 자, OX를 한번 써보세요. 비체계적인 위험이 감소한다. 체계적 위험이 감소한다. 총 위험이 감소한다. 모든 위험이 감소한다.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어디 분산 투자를 다양하게 할수록 비체계적인 위험이 감소한다. OX 맞아요. 체계적 위험이 감소한다. X 이게 오답으로 제일 잘 나오는 지문이에요. 예. 분명히 체계적인 위험은 감소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근데 체계적 위험이 감소한다 하면 틀리는 거예요. 네. 3번 총 위험이 감소한다. 이거 맞는 소리예요. 여러분 총 위험과 모든 위험이 다른 말이에요. 자, 총 위험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을 합쳐놓은 게 총 위험이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다양하게 한다 하더라도 체계적인 위험은 줄지 않아요. 근데 비체계적인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에 둘이 합쳐놓은 총 위험은 감소한다라는 표현을 쓰면 되겠죠? 그래요. 그런데 이거 모든 위험이 감소한다는 것은 비체계적인 위험만 감소하는 게 아니고 체계적인 위험마저도 다 감소한대요. 맞아요, 틀려요? 틀렸겠죠? 그래서 OX 그 중에 2번, 4번 요 정도 오답이 잘 나온다는 거. 다시 한번 비체계적인 위험이 감소한다, 총 위험이 감소한다 이 표현은 맞아요. 그러나 체계적인 위험이 감소한다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모든 위험이 감소한다 해도 안 된다. 요 두 놈만 좀 잡아주면 되겠어요. 그렇게. 지금 우리 책은 이제 인문서라서 이제 간단하게만 나와버렸는데 책에 없지만 몇 개 더 봐야 될 게 또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분산 투자는 결국은 위험을 감소시키고자 투자 자산을 여러 개를 조합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방금 설명했거든요. 그러면 어디 세 번째 이제 하기 전에 나중에는 상관계수란 용어를 나중에 쓰면서 알려줄 건데 오늘은 그냥 감만 한번 잡아보자고요. 갑돌이하고 을돌이하고 분산 투자를 하는데요. 이제 여러분들 분산 투자 목적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분산 투자는 어떤 돌발 변수가 생겼을 때, 어느 한쪽에서 까먹게 된다, 수익률이 줄어든다. 그러면 다른 한쪽은 더 벌어야지 메꿔서 자기 원래 목표에 있던 목표 수익률에서 편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게끔 하려는 거, 그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어디 갑돌이는 현대자동차에다 투자하고 삼성자동차에 투자하겠다. 을돌이는 현대자동차하고 요즘에 이제 우리 그 전동보드 있잖아요. 많이 타고 다니죠. 예, 이거. 자, 여기 투자한다고 가정할게요. 자, 그러면 유가 기름 가격, 유가라는 변수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면 어디 누가 분산 투자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느낌상. 맞아요. 이거 나중에 이거 찍어야 돼. 자, 그래서 갑돌이 같은 경우는 둘 다 자동차죠. 그렇죠. 그러면 갑돌이는 분산 투자를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잘 못 하고 있다. 여러분 그 용어는 정확하게 써야 돼요. 안 하는 건 아니고 하고는 있어요. 왜냐하면 현대자동차하고 삼성자동차는 재무 구조가 달라요. 주가 변동 달라. 배당 수익률 달라. 서로 다른 회사니까 분산 투자를 하고는 있으나 우리가 시험에서 원하는 목적이 부합되기 힘들어. 왜? 유가가 오르면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유가가 내리면 수익률이 커지고 같이 커지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분산 투자는 여러 군데 나눠 투자해가지고 어떤 변수가 생겼을 때 어디서 까먹으면 그 사건에 의해서 어디가 수익률이 줄어들면 다른 데서는 수익률이 커져가지고 메꿔서 이렇게 원래 원했던 수익률을 찾아가는 건데 이런 경우는 잘 되면 다 같이 잘 되고 안 되면 다 같이 안 되고 들쭉날쭉하죠. 이런 경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괜찮은 것 같아. 느낌상 보니까 유가가 오르면 이제 자동차는 수익률이 줄지만 전동보드는 오히려 수익률이 커질 수 있겠죠. 반대로 유가가 내리면 자동차 소비량이 증가합니다. 반대로 이 전동보드의 소비량은 감소하겠죠. 그래서 을돌이처럼 수익률의 변동이 서로 유사하게 나타나는 거, 다르게 나타나는 거. 자 보세요. 얘는 수익률의 변동이 서로 유사히 달라. 유사하죠. 얘는 서로 다르게 나타나죠. 그래서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투자 대안별 수익률의 변동이 서로 유사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다르게 나타날수록 좋다. 이렇게 일단은 감만 잡으시면 돼요. 감만. 다음. 아까 이야기했듯이 책에는 안 나왔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효율적 프론티어라는 게 있어요. 다른 말로 효율적 전선이다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책에는 없지만 한번 들어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번 볼게요. 위로 갈수록 수익률이 점점 커지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험이 점점 커진다라고 이렇게 합시다. 자, 요 점을 원점이라고 그래요. 원점. 0이란 거는요. 없다. 뭐가 없냐? 이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위험도 없고 추가적인 수익도 없고 그냥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어디 요 이렇게 우리 요 두 사람하고 저하고 세 명이서 고수업을 치는데 제가 기본 3점이 났어요. 그럼 이제 이 두 사람 제 입만 쳐다보겠죠. 저 인간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올까? 근데 제가 고민하다가 에이씨 고 그랬어요. 기분 좋게 고를 한 게 아니고요. 제 입에서 에이씨 고 그랬어. 그러면 보세요. 일단 고를 했죠. 근데 앞에 무슨 말이 붙었어? 에이씨 그랬어.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 아까 고하기 전에 지금은 고를 해버렸어. 에이씨 고를 했어요. 지금 원고를. 근데 아까 고하기 전에 그냥 스톱했으면 그냥 끝나. 추가적인 위험도 없고 추가적인 수익도 없고 끝나. 근데 고를 하면 분명히 고박쓸 위험이 커지죠. 근데 제가 왜 고를 위험 부담이 생기면서도 고를 하려고 했냐면 바닥에 똥 쌍피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미 어떤 사람이 똥 하나를 먹어가지고 내가 때리면 절대 뻑은 안 나는 상황이야. 근데 한 바퀴 돌면 고박쓸 위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에이씨 그래 고박 쓰고 대신에 돌면 먹으니까 가자 해서 그냥 에이씨 고 하고 고를 했어. 아무튼 그러면 아까보다는 고박쓸 위험이 커진 거 맞죠? 대신에 그냥 제가 위험만 있으면 고를 안 쳐. 그래서 보니까 무사히 돌아가가지고 제가 똥 쌍피를 먹으면 현재보다 6점을 더 벌 수 있는 상황이 되겠다. 그래서 나는 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바퀴 돌았어. 무사히 제가 똥 쌍피를 먹었어요. 근데 또 고민하고 있어요. 왜? 바닥에 비강이 깔렸거든. 근데 얘는 지금 광을 안 먹었거든. 그러니까 한 번만 잘 돌면 광박을 때릴 수가 있거든요. 또 고민하다 A씨 또 A씨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꾸 A씨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은 여기서 끝내면 그냥 끝나는 건데 고를 내지르면 자꾸 이제 고박쓸 위험이 다가오니까 두려운 거지. 그래서 A씨야. 근데 포기할 수가 없어. 광박을 때리고 싶거든. 그래서 투고를 했어. 그래서 무사히 나면 내가 최고 20점을 얻을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모두 연결한 것을 효율적 전선 또는 효율적 프론티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효율적 프론티어 기본 개념. 두 번째 효율적 프론티어 형태. 자 볼게요. 이제 오늘은 그냥 듣기만 하세요. 듣기만. 근데 나중에 보면요. 효율적 프론티어가 뭐다 막 이렇게 막 여러 줄이 이렇게 기본서 보면요. 막 이만큼 설명이 나와요. 근데 다 지워버릴 거예요. 이제 어차피 투자자는 위험과 수익을 가지고 투자 선택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한번 해볼게요. 효율적 프론티어는 가장 좋은 투자점이다 해보세요. 시작. 효율적 프론티어는 가장 좋은 투자점이다. 가장 좋은 투자점을 연결한 거네. 그러면 이 점을 지금 가장 좋은 점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험과 수익과 관계에서 가장 좋은 점, 자 그냥 찍는 거야. 생각하지 말고 동일한 위험 부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인데 그 수익은
최고의 수익, 최저의 수익. 그렇지? 가장 좋은 점이라고 그랬으니까 동일한 위험 부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수익. 다시 반대로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위험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러면 다시 반대로 이제 생각하지 말고 대답하는 거예요. 효율적 프론티어는 가장 좋은 투자점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좋다고 그랬어. 그러면 동일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 부담해야 되는 최고 위험, 최저 위험. 그래, 그냥 그렇게 찍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책이 나중에 기본서 보면 설명이 많이 나왔는데 설명 자체가 의미가 없어. 우리 시험의 본질. A에 관해서 논하시오. A의 특징을 기술하시오. 이게 아니잖아요. 찍으시오야. 틀린 거 찍으시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책에 어떤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지문들이 만들어지는지 이해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게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굳이 나중에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효율적 프론티어는 가장 좋은 점이라고 그랬다. 가장 좋은 점이란 것은 동일한 위험 부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수익? 최고의 수익. 동일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 부담해야 되는 어떤 위험? 최저 위험. 그게 가장 좋은 점이죠. 그렇게 나중에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하나 정리했고. 효율적 프론티어의 형태를 보니까 오른쪽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우상향하는 형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요 점에서 요 점으로 간다는 것은 오른쪽 위로 올라간 거 맞죠? 이 점에서 이리 가려면 즉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원고만 가지고는 안 되고 더 많은 위험 부담 투고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서 이리 가는 거야. 그래서 효율적 전선이 우상향한다는 것은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위험을 부담해라.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위험이란 것과 수익은 비례 반비례. 그렇죠? 위험 부담이 커질수록 수익도 같이 커진다. 그래서 위험과 수익은 비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하나만 더 갈게요. 위험은 체계적인 위험도 있고 비체계적인 위험도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이제 한 번 더 들어봐야 되는 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시험이 단순하게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니 비례 관계다 하면 맞고 위험과 수익은 반비례 관계다 하면 틀리고 거의 단순하게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요즘에는 가끔 어떤 걸 물어보냐면 위험은 체계적인 위험이란 것도 있고 비체계적인 위험이란 것도 있는데 도대체 수익과 비례하는 위험은 둘 중에 어떤 위험이냐 이걸 물어봐서 한번 해보려고요. 자, 우리 학원 옆에 보니까 50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어요. 고층 건물이 있는데 A라는 사람 사무실이 여기거든요. A 사무실. A가 아침에 출근하는데 1층에서 갑돌이가 유리창을 닦는데 막 뽀도독 뽀도독 소리 나면서 정성껏 너무너무 열심히 닦는 거예요. 예, 너무너무 잘 닦아. 그래서 A가 보고 감탄했어요. 갑돌이한테 물어봤어. 고생이 많으십니다. 근데 하루 일당 얼마세요? 했더니 갑돌이가 저 오늘 현재 하루 일당 10만 원입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오늘 현재 10만 원이래. 현재 어디 있어 지금? 어쩌니? 현재 10만 원이래요. 알았어. 그럼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A가 사무실 올라갔는데 창문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꾸 갑돌이가 생각난 거야. 갑돌이한테 오라고 그랬어. 갑돌이 갔어. 예. 갑돌이한테 내일, 오늘 말고 내일 여기서 유리창 닦아줄 수 있냐라고 했더니 닦아주겠대. 대신에 일당을 먼저 입금시켜달래. 그래서 A가 그랬어요. 아까 오전에 아침에 일당 10만 원이라고 그랬죠? 그럼 10만 원 제가 입금할 테니까 닦아주세요. 그러면 닦아줘 안 닦아줘? 10만 원은 내일이 아니고 오늘 아침 1층에서 닦았을 때의 일당이고 내일은 1층이 아니고 50층이에요. 층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아무리 안전장치가 있다 하더라도 위험 부담이 더 커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당연히 층수가 높아짐에 따라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보상은 해줘야 되겠죠. 이건 어쩔 수 없는 제거할 수 없는 체계적인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는 거지. 근데 준다고 그랬더니 저기 잠깐만요. 좀 더 주세요 그런 거예요. 뭡니까? 라고 했더니 오늘 친구가 저기 완도에서 새벽에 낚시를 했는데 감성돔을 2마리를 잡았대요. 그래서 오늘 가져와가지고 친구들하고 가지고 회의에다가 술 먹기로 했는데 갑돌이는 감성돔이 너무 먹고 싶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왠지 오늘은 소주를 10병 정도를 깔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술을 새벽까지 진탕 먹으면 내일 아침에 술이 덜 깨가지고 해롱해롱하기 때문에 추락의 위험이 더 크니까 더 주세요 라고 하면 이건 체계적 비체계죠. 술은 안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지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보상은 주는 거야, 안 주는 거예요? 안 주고 이건 어쩔 수 없으니까 주는 거 맞죠? 따라서 위험과 수익은 비례하는데 비체계적인 위험이 커진다고 해서 수익이 커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위험이? 체계적인 위험이 커져야지 수익이 커진다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 예. 그래서 아무튼 여기까지 딱 정리를 하면 돼요. 정리를 이렇게. 네.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 자, 포트폴리오 가장 큰 목적은 뭘 감소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위험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거다. 그렇죠? 분산 투자를 다양하게 할수록 체계적인 위험이 감소한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그 정도 딱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네. 다음 73페이지 보니까 이제 맨 상단에 투자를 분석하는 기법 나왔어요. 파란색 1번에 보니까 투자 분석을 위한 기초 수학이래요. 수학한데 수학. 뭐 재밌지 않겠어요? 예. 계산기 있으신 분들 계산기 다 꺼내보고요. 계산기 없으신 분들은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우리 숫자 한번 같이 눌러보는 연습해보게요. 자,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계산기 다 펴놓으세요. 예. 그냥 한번 해보게. 없으신 분들은 암산하세요. 암산. 예. 한번 눌러보는 연습을 한번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 계산기 깔아놓고 일단 칠판을 잠깐 볼게요. 돈, 화폐의 시간 가치. 돈이 있는데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돈의 가치가 이자가 붙어서 커지기도 하고 할인되어서 작아지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해보려고. 자, 그러면 현재란 시점이 있고 그 다음에 1년 미래란 시점이 있어요. 현재와 미래란 시점이 이렇게 있거든요. 현재와 미래. 자, 그러면 어디? 첫 번째 현재 100원이란 돈을 대지저금통에다 집어넣고 1년 후에 찾으면 그냥 100원만 나와요. 원금 100원만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10%의 이자율을 적용해서 은행에 집어넣는다. 자, 이자란 것은 원금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그러면 1년 후에 찾으면 원금 100원에 이자 10원이 붙어가지고 얼마가 되는 거예요? 110원이 되는 거죠. 110원이. 그래요. 맞아요. 예. 근데 이 원금 100원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맨 처음에 원금 100원이었죠? 그렇죠. 100원이었죠? 거기다가 곱하기 1 하면 얼마죠? 100원이죠. 그래서 이자율 할인율에서 1은 원금이거든. 100원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이자 10원이 붙었습니까? 이자 10원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원금 100원에 이자율 10% 0.1이거든요. 0.1을 곱했더니 10원이 된 거야. 그래서 1배 0.1배를 합치니까 110원이 된 거예요. 맞죠? 그럼 110원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원금 100원에 곱하기 원금 1 플러스 이자율 10% 0.1 즉 100원에 1.1을 곱하니까 110원이 된 거 맞나요? 맞죠? 따라서 앞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원래 책에 보면 막 이런 공식이 나와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런 게 나오는데 우리는 공식 이런 거 안 좋아해요. 안 쓸 거야 앞으로 전혀. 이 논리를 이해하면 돼. 따라서 보니까 이자율이 10%면 원금에 곱하기 1.1을 하면 되고 이자율이 15%면 1.15 이자율이 20%면 1.2를 곱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자율이 10%인데 1년 후의 가치가 얼마니? 그러면 곱하기 1.1을 한 번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복리 계산이거든. 이자율이 10%인데 2년 후의 가치가 얼마냐? 그러면 곱하기 1.1을 두 번 하면 됩니다. 그러면 되겠죠. 어디? 그럼 100원 쳐봐요. 한번 쳐봐. 그냥 100만 쳐보세요. 100. 거기다가 이자율이 10%일 때 1년 후 가치가 얼마냐? 그러면 곱하기 1.1 쳐봐요. 곱하기 1.1. 110원이죠. 근데 만약 2년 후라고 하면 지금 곱하기 한 번 돼 있죠. 한 번만 더 곱하기 1.1 더 쳐보면 그럼 121원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요. 이런 게 나와요. 우리 나중에 감정평가라는 파트가 있는데 어떻게 나오느냐면 이 건물을 2년 전에 건축비가 2억이다. 근데 시간이 흘렀다. 현재까지. 그러면서 매년 10%씩 건축비가 오를 수 있겠죠. 인건비라든지 자재비가 오른다면 지금의 값은 얼마냐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있거든. 그럼 책에는 막 이렇게 나와요. 막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런 거 하지 말자 이거지. 자, 2억 치세요 일단. 한번 2억 쳐봐요. 2억.
역시 우리 학계는 좋은 과목이에요. 아침부터 억소리 나잖아요. 이형. 쳤죠? 자, 10%씩 오르는데 2년이 지난 거야. 그러면 곱하기 1.1 몇 번 하면 돼요? 2번. 뭐 어디 해보세요. 곱하기 1.1 곱하기 1.1. 그러면 2억 4,200 나오는 거죠. 그냥 그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냥 그렇게. 예, 그렇게. 그래서 굳이 뭐 공식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말고, 자, 이자율이 10%다. 상승률이 10%다. 그러면 곱하기 1.1 하고 20%면 곱하기 1.2 하고 1년 오르면 한 번만, 3년 지나면 세 번. 전혀 문제 없죠? 공식 없이 그냥 가는 거고요. 다음. 이제 이자 개념을 했고 이번에는 할인의 개념을 한번 해볼게요. 할인. 자, 1년 후에 110원을 받을 수 있는 어음수표가 있었어요. 1년 후에 110원을 받을 수 있는 어음수표. 자, 그러면 요 어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110원을 손에 쥐려면 1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지금 당장 급해서 은행 가서 돈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 거 우리가 어음 뭐라 한다고 그래요? 어음? 어음 깡이라는 소리 쓰지 말고 시험에는 새우깡, 어음깡 이런 거 안 나와요. 어음 할인이라고 하세요. 어음 할인. 잠깐만. 할인이란 것은 금액이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그러면 1년 미리 땡기면 만약에 할인율이 10%다. 할인율이 10%다. 그래가지고 현재 가치를 계산해 보면 얼마인지는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원금 110원보다는 금액이 크겠어요, 작겠어요? 분명히 할인되었기 때문에 작은 금액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할인한다는 것은 이 값을 작게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이자 붙인다는 것은 값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이자율은 곱하기 1.1 한다는 것은 원금 1에 0.1배만큼 가치를 키우겠다니까 곱하기 1.1 가는 거야. 근데 할인하려면 값을 작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값이 작아지려면요. 6개가 있는데 분모가 3이야. 그러면 2가 되는 자자. 다시. 분모가 2야. 그러면 2분의 6은 3이죠. 그럼 할인한다는 것은 이 값을 작게끔 만들어야 돼. 그러려면 분모가 3으로 커지면 이게 2로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할인하려면 분모가 커져야 되거든요. 어디? 110원 나누기 2하면 얼마죠? 1은 원금이거든. 그대로. 그러니까 110원 나누기 1은 그냥 110원이에요. 근데 할인율이 10%죠. 그러면 0.1 더해서 1.1로 나누는 거예요. 어디? 그냥 해봐. 110 나누기 1.1 한번 쳐보세요. 일단 한번 해보게요. 110 나누기 1.1 쳐보니까 얼마 나왔어요? 100원이죠. 그럼 있잖아요. 요거는 온전하게 1년을 기다리면 110원을 받아 챙길 수가 있는데 미리 받으러 왔기 때문에 110원을 다 주지 않고 10원만큼 할인해서 얼마를 준다? 100원을 준다. 이게 바로 할인의 개념이거든요. 할인의 개념.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할인도. 할인율이 10%면 1.1로 나누고 할인율이 15%면 1.15로 나누고 할인율이 20%면 1.2로 나누고 한 번 할인하면 1년은 한 번만 2년은 두 번 그런 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작년 기출문제 한번 보면요. 5년 후에 1억 원이 예상된다. 근데 할인율이 7%다. 그럼 1.07로 나누면 되죠? 예. 했을 때 현재 가치가 얼마냐? 자, 그러면 이것도 굳이 이런 공식 이런 공식 쓸 필요도 없이 아까 했던 것처럼 하면 돼요. 어디 계산기에다 일단 1억 쳐볼까요? 일단 1억 쳐볼게요. 한번 눌러봅시다. 천천히 1억까지만 일단 쳐봐요. 자, 이 금액을 할인율 7%로 할인한대. 1.07로. 근데 1년이 아니고 5년 할인한대. 예. 나누기 1.07 5번 하면 돼요. 눌러보세요. 나누기 1.07 나누기 1.07에서 5번 눌러보세요. 여섯 번 하면 시험 떨어져요. 5번. 얼마 나와요? 7,100 얼마 나오죠? 보세요. 요거 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공식 이런 거 없이 그냥 그렇게 풀면 되지 않겠어요? 시간 몇 초 안 걸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식 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방금 알려줬던 그런 방식을 쓰세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시험에 나왔던 거 한 번만 더 풀어볼게요. 어떻게 나왔냐면 앞으로 1년차 말에 2,000원 예상된다. 그리고 2년차 말에도 역시 2,000원의 돈이 예상된다라고 하자. 근데 이걸 갖다가
현재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보고 싶다. 할인율이 10%다. 그럼 있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씩 쪼개가지고 하면 돼. 그러면 할인율이 10%니까 1.1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2,000원을 일단 1.1로 나눠보면 되겠지. 어디 한번 우리 계산기 쳐볼게요. 2,000원 나누기 1.1 쳐보실래요? 우리 학교는 계산하다 보면 욕이 되게 18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 그걸 갖다 욕이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보니까 끊임없는 욕이 반복되고 있죠. 그러면 일단 그 어디 기퉁에다가 1,818원 정도만 잠깐 조그만하게 써보세요. 아무데나. 지금 나와 있는 게 1,818원 나와 있죠? 할인했으니까 잠깐 써놓고 거기까지만 하고 자 보세요. 이것도 복잡한 것 같은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 일단 1년 후에 2,000원 할인했더니 1,800 얼마 나왔죠. 이건 됐어. 이건 해결됐고 2년 후에 2,000원을 2년을 또 할인하면 되잖아. 자 그런데 할인율이 10%면 나누기 1.1을 몇 번 하면 돼요? 2번 하면 되는데 계산기 지금 한 번 찍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그냥 나누기 1.1 한 번만 더 쳐봐요. 나누기 1.1 쳐보면 이제 1,600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그럼 아까 요거 할인한 거 금액 써놨잖아요. 1818. 그러면 한 1,818원 정도 더 해봐요. 더하기 1,818원. 그러면 한 3,400 얼마 이 정도 나오죠. 70원 정도 그 정도 나오죠. 그게 정답이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못 푸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 자꾸 뭔가 공식을 이용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근데 공식 이용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씩 땡겨줘도 전혀 문제가 안 되겠죠? 그렇죠? 그게 바로 할인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에 관련되는 문제는 수두룩하게 앞으로 나올 겁니다. 수두룩하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거 보고요. 처음부터 무섭다, 겁난다, 못하겠다 그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문제는 할 필요 없어요. 복잡하게 꼬아낸 문제는 틀려도 괜찮아요. 근데 할 수 있는 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하려고 해버리면 아예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해 주면 다 이해되셨잖아요. 이 정도 관련된 문제는 악착같이 풀어야 돼. 그리고 이건 충분히 할 수 있고 난 여러분들 믿어요.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요. 할 수 없으면 1년 더 공부하면 돼요. 뭐 간단해요.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고요. 예. 자, 그래서 다시 이자율. 이자율이 10%면 곱하기 1.1. 20%면 곱하기 1.2. 이자율이 10%인데 1년 후면 곱하기 1.1 한 번만. 4년 후 가치가 얼마냐? 4번. 됐죠? 다음. 할인. 깎아 내리는 거. 나누기야. 할인은. 예. 할인율이 10%면 나누기 1.1. 할인율이 20%면 나누기 1.2. 1년만 할인하면 한 번만. 5년 할인하라고 하면 5번. 선생님 20번 할인하라고 하면요. 절대 그런 건 안 나옵니다. 그런 건 아예 숫자를 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만약에 10년 후 1억 원이 현재 가치가 얼마냐? 그러면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망설여요? 여러분 한 문제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아요? 10년이면 역시 그냥 10번 하면 돼요. 그리고 계산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해주는 거야? 계산기로. 근데 그렇게는 안 나옵니다, 시험에. 사실은 맨날 3년이었거든요, 최대. 근데 앞전 시험에 처음으로 5년이 나온 거예요. 이것도 엄청난 거야. 아무튼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이제 현재 미래를 가면서 값이 커지고 작아지고 뭐 이런 거 관련된 걸 하겠는데, 자 이제 하기 전에 한 마디만 더 하고 이제 정리할 거예요. 우리가 저번 주 이런 소리 했어요. 저번 주 우리 수업 안 들었구나. 그러니까 다 잊어버렸겠구나. 괜찮아요. 예. 투자 이론, 우리가 배우는 투자 이론은 투자자가 현재 시점에 이 부동산을 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분석하고자 하는 시점이 언제 산다면이죠? 현재 산다면이야. 그러니까 시점도 현재 시점으로 맞춰서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가치가 훨씬 더 시험이 중요하냐면 현재 가치 개념이 시험에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기본서를 보지 말고 오늘 프린트물 이게 1페이지 있을 거예요. 요걸 이제 한번 볼 거예요. 프린트물. 자, 그러면서 칠판에다 제가 몇 개 쓸 건데요. 현재 가치 계산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기수들, 공식들, 그다음에 미래 가치 계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 공식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오늘 필기하지 마세요. 지금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학계론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가장 어려운 부분. 그래서 머릿속에 담으려고도 하지 말고 단순하게 그 순간순간 그 개념만 딱 이해하고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 예.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아직도 시험 보려면 시간이 아주 많이 남았어요. 시험 보려면요. 무려 시간이 얼마나 남은지 알아요? 10달하고도 한 20일 정도 남았어. 시간 많아. 이거 항상 시험에 한 2문제 이상 나오거든요. 오늘도 강조하고 2달 후에도 강조하고 그 다음에도 계속 강조할 거예요. 네, 앞으로 공부할 시간 머릿속에 정확하게 정립시킬 시간 많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공부 욕심을 내면 안 되는 게 지금은 우리 학생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학습 능력의 그릇이 이거밖에 안 돼요. 이거밖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준비된 건 이거밖에 안 되는데 막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많이 집어넣으면 이만큼만 차고 나머지 다 쏟아져 버리죠.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는 게 아니고 안 되겠다. 포기해야 되겠다. 함부로하고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열심히 하다 보면 2달 후에는 이렇게 커져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커져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될 때 그때 집어넣는 거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막 집어넣으면 부작용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필기하지 마세요. 1월 달에는요. 지금 제가 필기한 거 그대로 제가 책에다 잘라 붙일 수 있게끔 자료를 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듣기만 해요. 듣기만. 예. 이제 앞으로 이런 말이 나와요. 일시불이란 말이 나와요. 그리고 연금이란 소리도 나올 거예요. 일시불, 연금. 일시불이란 것은 전체 기간 중에 일시에 딱 한 번만 발생하는 게 일시불이고 연금은 똑같은 금액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게 연금이다라고 하는데 일단 용어 정리할게요. 현재 3억 원이라는 돈을 수환농협에다가 2.5% 이자율로 3년 동안 정기 예탁을 하고 가만 놔뒀다가 3년 후 만기가 끝나면 그때 찾으러 간다. 그럼 이 3억 원이라는 돈은 3년이라는 기간 중에 연속적으로 금액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일시에 한 번만 생기는 거죠. 그럼 이런 돈을 일시에 한 번만 생겼다 해서 뭐라 불러준다. 일시불이라고 그렇게 불러줘요. 다음 수환농협에 매달 10일 날 50만 원씩 3년 동안 정기 적금을 하겠다. 그러면 이 50만 원이라는 돈은 3년 36개월 동안 36번이 발생하는 겁니까? 연속적으로? 이런 돈은 연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일시불의 현재가치, 연금의 현재가치라는 게 있고 또 일시불의 미래가치라는 용어가 나올 거고요. 그냥 듣는 거예요. 예. 다음에 연금의 미래가치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칠판 다시 좀 볼게요. 2 곱하기 A는 4다. 속으로 이런 생각할 거예요. 아싸 저런 문제 나오면 맞힐 수 있다. 예, 절대 안 나와 이런 거는. A 값이 얼마냐? 2다. 이런 거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A의 용어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2하고 4는 다른 숫자예요. 근데 같대. 2만 가지고는 둘이 같을 수가 없어. 근데 A가 들어간다면 2의 값을 우변에 있는 뭐와 같이 4와 같은 값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A를 뭐라 불러주냐면 A는 4를 만드는 역할을 해준다 해서 4의 개수다라고 불러줍니다. 무슨 개수? 여기 5면 5의 개수. 자, 만약에 현재 가치를 알아보려고 한다 그러면 A가 하는 역할은 현재 가치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해서 무슨 개수? 현재 가치 개수. 줄여서 현가 개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개수? 현가 개수. 그래서 앞으로 현재 가치를 계산하겠다 그러면 무조건 현가 개수가 나와야 돼. 다시 현재 가치를 물어본다 그럼 무조건 무슨 개수? 현가 개수. 다음 여기가 미래 가치를 알아보려고 한다. 그러면 A가 하는 역할은 미래 가치를 만드는 역할이죠. 무슨 개수? 미래 가치 개수. 줄여서 내가 개수. 미가가 아니고 내가라고 그래요. 내가라고 그래요. 네. 선생님 미가라고 하면 안 됩니까? 안 돼. 왜냐하면 우리 시험에서 그렇게 용어를 쓰기로 약속을 했어. 그러니까 우리 강의실에서는요. 이제 오늘 마지막 내용도 이제 약간 뭐 헷갈릴 수 있거나 다른 관점으로 볼 수도 있는데 우리는 항상 이 강의실에서는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시험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나중에 좀 이따가 보면요.
어떤 게 대출자한테 유리하느냐, 차입자한테 유리하느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얼마든지 우리는 다른 각도로 바라볼 수 있어. 그런데 좀 이따 제가 그럴 거예요. 우리 시험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문제를 내주고 있다. 그러면 철저하게 우리는 여기서 내 생각 버리고 시험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원하는 용어들을 써야 돼. 그래서 시험에서 용어를 약속을 했어. 미가라고 않고 내가라고 쓰기로 했어. 자, 미래 가치는 뭐다? 내가 이렇게.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현재 가치를 물어보면 현가 계수를 이용하고, 그죠? 미래 가치를 물어보면 무슨 계수? 내가 계수를 이용한다. 다시 한번. 현재 가치 물어보면 현가 계수, 미래 가치 물어보면 내가 계수. 자, 그러면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머리 지금 정리하지 말라고 그랬죠. 자, 시작. 일시불의 현재 가치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게 좀 이따 나와요. 그러면 일단 있잖아요. 여기 지금 무슨 가치 물어봤어요? 그럼 무조건 그러면 일단은 무슨 계수 나와야 돼? 현가 계수 나와야 돼요. 다음. 좀 이따가 연금의 현재 가치가 얼마니 이거 물어보는 게 나와요. 그러면 뭐 물어봤죠? 일단은 현재 가치 물어봤으니까 무슨 계수가 나와야 돼? 현가 계수가 일단은 등장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일시불의 현재 가치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일시불의 현가 계수를 이용한다.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다음. 여기는 연금의 현재 가치 물어봤죠? 그러면 그냥 무슨 계수? 연금의 현가 계수를 이용한다.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다시. 여기는 보니까 자 읽어볼게요. 뭐라 나왔어? 시작. 일시불의 미래 가치가 얼마니? 라고 물어본 게 있어요. 일단은 미래 가치 물어봤죠? 그럼 일단은 무슨 계수? 일단은 내가 계수가 등장해야 돼요. 미래 가치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일시불이란 돈의 미래 가치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계수? 일시불의 내가 계수가 나와야 돼요. 다음 연금의 미래 가치 나왔죠? 그럼 이게 얼마니? 그러면 일단 무슨 계수? 내가 계수. 다음 연금이란 돈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말 그대로 그냥 연금의 내가 계수 이러면 돼요. 자 다시 현재 가치를 물어보면 현가 계수, 미래 가치 물어보면 내가 계수, 연금의 현재 가치 물어보면 연금의 현가 계수, 연금의 미래 가치 물어보면 연금의 내가 계수, 일시불의 현재 가치 물어보면 일시불의 현가 계수, 일시불의 미래 가치 물어보면 일시불의 내가 계수. 그렇게 하면 돼요. 자 다음 일단 요거 설명 2개만 더 하고요. 항상 시험에 안 빠지고 나오는 게 있는데 부동산은 고가거든요. 그래서 집 살 때도 온전하게 내 돈만 가지고 집 사는 경우는 드물고 타인 자본을 끌어다 쓰는 게 보통의 상황이겠죠. 그러면 투자는 현재 하려고 하니까 현재 시점에서 투자자가 매수자가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부족한 돈을 빌리겠다. 현재 대출 원금에다가 빌리는 돈에다가 이자율만 곱하면 이자만 돼요. 맞죠? 1억 원에다 이자율이 10%다. 그럼 1억 곱하기 이자율 10% 하면 1,000만 원 이자만 돼. 근데 대출을 받은 돈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하면 뭐가 되냐면 원리금이 돼요. 뭐가 된다? 원리금이 돼요. 이게 항상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빌리는 돈 곱하기 뭐 하면? 저당 상수 하면 원리금. 원리금 뭔지 알죠? 원금 플러스 이자. 그게 바로 원리금이겠죠? 그렇죠? 네. 다음 이제 이것도 하는데요. 미래 몇 년 후에 만들고자 하는 목표치 돈이 있어요. 거기다가 감채 기금 계수란 걸 곱하잖아요. 그러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매 기간 충당해야 되는 충당금 또는 뭐 적립금, 적립액이 얼마인지 알아볼 수 있다. 이런 게 있는데 자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0달 후에 100만 원의 돈을 만들어야 돼. 제주도 놀러 가야 돼. 그러면 대리저금통에다 집어넣는다면 한 달에 10만 원씩 10번 집어넣으면 10달 후에 100만 원이 되는데 대리저금통은 이자를 안 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은행이 집어넣는다면 한 달에 10만 원이 아니고 9만 8천 원씩만 집어넣으면 10번 9만 8천 원 집어넣으면 원금은 98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나머지 2만 원에 이자가 붙어서 100만 원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그거예요. 그래서 미래 얼마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자율을 고려했을 때 매기간 동일하게 충당 적립해야 되는 금액을 알아볼 때 써먹는 게 감책인계수다라고 하는데 우리 학원 바로 밑에 농협 있죠. 농협 가보면 아마 뭐 이렇게 프랭카드 붙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요. 10년 후 1억 만들기, 5년 후 얼마 만들기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거야. 예를 들어서 10년 후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상품이 있어. 그러면 그 상품대로 시키면 10년 후에 1억 원이라는 목표치가 달성되죠. 근데 거기 보면요. 10년 후에 1억 원의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한 달에 매달 얼마씩 똑같이 10년 집어넣으면 된다. 그게 바로 이런 개념이야. 미래 목돈 마련하기 위해서 이자율을 고려했을 때 매기간 적립해야 되는 금액. 그게 농협에 있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자, 그런 거 알아보려면 뭘 쓴다? 감책인계수. 자, 그러면 이게 실제로 시험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제 한번 풀어볼 텐데, 자, 프린트물 여기 볼게요. 이 표가 뭐냐면요. 10% 이자율, 할인율. 자, 스톱. 아까 우리 이자율과 할인율 배웠죠. 근데 사실은 이자율과 할인율은요. 영어로 표기하는 것도 다르고 사실은 개념도 달라. 이자율, 인터레스트 레이트, 값을 커지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자율이에요. 할인율, 디스카운트 레이트, 값을 깎아내리는 역할을 하는 게 할인율인데 사실은 다른데 우리 시험은 이자율과 할인율을 동일한 용어로 취급합니다. 자, 앞으로 우리는 모든 게 시험에 맞춰져야 돼요. 이자율과 할인율은 어떻다? 동일하다. 동일하다. 그래서 이 표가 이자율, 할인율 10%일 경우에 각각의 자본 환원 계수 이런 계수들의 값인데 자 그냥 표 읽는 훈련 좀 해볼게요. 4년짜리 일시불의 현가 계수 얼마죠? 찾아봐요. 나왔죠? 다시 할게요. 3년짜리 감책인 계수는 얼마죠? 저 끝에 있죠? 예, 그렇죠. 다음 2년짜리 연금의 내과 계수는 그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문장을 한번 해볼 텐데, 자, 이것도 문제 푸는 요령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막 어쩌고 저쩌고 이제 지문들이 좀 더 할 건데 나와요. 근데 이 시험 아주 잘 나오는 지문들인데 학생들이 공부가 덜 된 학생들이 많이 헤매요. 그 이유가 요령이 없어서 그래. 자,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이 상황 전체를 한눈에 스캔하려고 안 돼요. 문장 맨 끝에 보면요. 뭐 현재 가치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몇 년 후 만기가 됐을 때 몇 년 후 가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문장 맨 끝에를 먼저 보면서 현재 가치를 물어보면 일단 무조건 현가 기수. 미래 가치를 물어보면 무조건 내가 기수. 이거 하나 딱 박아놓고 그 다음에 문장 앞쪽 정도 보면요. 돈이 나와. 돈이. 몇 년, 몇 퍼센트 이런 거 쳐다보면 안 돼요. 돈 나와. 이 돈이 전체 기간 중에 딱 한 번 생기는 거면 그냥 일시불. 그러면 일시불에 끝에 있는 거 무슨 계수 이렇게 하면 되고 이 돈이 매년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돈이다. 그러면 연금이죠. 그러면 연금의 무슨 계수 이렇게 매치를 시켜놔야지 한꺼번에 문장을 봐서는 헷갈립니다. 자 어디 1번에 동그라미 1번이죠. 일시불의 미래가치 예제 볼까요? 현재 1억 원을 은행에 3년간 정기 예탁 후에 만기에 찾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자 문장 끝에 보니까 정기 예탁 후 만기 이거는 지금 현재의 미래예요. 미래니까 일단 무슨 계수 박아놔야 돼? 그럼요. 내과 계수 박아놔야 돼요. 그리고 다시 앞에 보니까 1억 원이란 돈이 있는데 전체 기간 중에 여러 번 발생해요. 한 번만 있는 거예요. 한 번만 있죠. 그러니까 일시불의 무슨 계수? 내과 계수 이용하는 거예요. 어디? 일시불의 내과 계수 제가 다 써놨어요. 근데 그 표에서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3년짜리 일시불의 내과 계수 얼마 나왔어요? 1.331이죠. 그러면 1억 곱하기 3년짜리 일시불의 내과 계수 1.331을 곱하니까 1억 3,310만 원이란 돈을 3년 후에 찾을 수 있죠. 자, 원금이 1억 원인데 3,310만 원의 정체는 복리이자 붙어가지고 3년 후에는 1억 3,310만 원을 찾을 수 있다. 이런 개념. 다음 2번 연금의 미래가치 매년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연금을 은행에 5년간 정기 적금을 한 후에 만기에 찾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자 스톱. 맨 끝에 보니까 현재 가치 물어봤어요. 미래 가치 물어봤어요. 후 미래 가치. 일단은 무슨 계수? 일단은 내과 계수. 다음
문장에 보니까 1,000만 원이 한 번 발생해요? 매년 연속적으로 발생해요? 매년 연속적으로 발생하니까 성격이 연금. 그러면 연금의 미래 내과계수. 그렇지. 그러면 어디? 5년짜리 연금의 내과계수 표에서 한번 보면요. 6.1051이죠? 그러면 1,000만 원 곱하기 6.1051 하니까 6,105만 1,000원이 돼요. 그러면 원금은 5천만 원인데 1,005만 얼마가 붙었죠? 이자가 이렇게. 다음 3번. 몇 년 후 이자율 4년 후 이자율 10%를 고려했을 때 얼마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적립해야 되는 거. 미래 목돈 마련하기 위해서 적립해야 되는 금액 물어봐. 무슨 계수? 감채 인계수. 미래 목돈 마련하기 위해서 적립해야 되는 거. 감채 인계수죠. 4년짜리 감채 인계수 찾아보니까 0.2155. 그러면 1억 곱하기 0.215 하면 2,155만 원이야. 자, 잠깐만. 2,155만 원씩 4년을 집어넣으면 한 8,600, 700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원금은. 근데 어떻게 1억 원이 되는 거야? 나머지는 이자가 붙는다 이거죠. 그런 개념. 다음. 2번 현재 가치 계산. 동그라미 1번에 일시불의 현재 가치. 자, 예제 봅시다. 5년 후 10억 원이 예상되는 토지의 현재 가치를 알아본대요. 현재 가치 물어봤으니까 무슨 계수? 현가 계수. 자, 여기서 10억 원이란 돈은 5년 내내 매년 발생하나요? 딱 한 번 발생해요. 성격이 뭔가요? 일시불. 그러면 일시불에 현가 계수 이용하면 되죠? 그렇죠? 어디 표에서 5년짜리 일시불 현가 계수 한번 찾아주세요. 0.6209죠? 그러면 10억 곱하기 0.6209 하면요. 6억 2,090만 원이 돼. 5년을 온전하게 기다렸다 팔면 10억을 손에 쥘 수 있는데 미리 땡겨 파니까 할인하는 거죠. 할인.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 6억 얼마밖에 안 된다. 이런 개념. 2번 연금 현재 가치 예제. 3년 동안 매년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연금이란 돈의 현재 가치가 얼마냐. 그럼 일단 현가 계수 나와야 되겠죠. 1,000만 원의 성격은 그러니까 매년이니까 뭐야? 연금이죠. 연금의 현가 계수. 그렇죠. 3년짜리 연금의 현가 계수 한번 찾아보니까요. 2.4869죠. 그러면 1,000만 원 곱하기 2.4869 하니까 2,486만 9천 원. 자, 원금은 1,000, 3,000이야. 근데 미리 땡겨 받으니까 할인하니까 금액이 2,400 얼마로 줄어든 거죠? 네. 마지막 예제. 주택 구입을 위해서 4년 만기로 1억 원을 대출을 받을 경우에 상환해야 될 원리금 계산하겠대. 자, 빌린 돈에 대해서 갚아 나가야 될 원리금 알아보려면 무슨 계수? 저당 상수란 걸 이용하는 거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실 있잖아요. 시험 문제는 방금 제가 했던 설명이 요게 나오는 게 아니고 요걸 토대로 방금 했던 요런 게 나온 거예요. 요런 게. 근데 이거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제일 헷갈리는 게 처음에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기술을 이용하느냐. 이걸 헤매니까 못 푸는 거지. 실제 이걸 잡아놓으면 문제 푸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돼. 대신에 문제 풀 때도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그냥 방금 우리가 어떤 상황들을 쭉 한번 읽어봤죠. 그 상황을 그대로 읽으면 안 돼. 항상 요런 것. 문장 맨 끝에 무슨 말이 있는지. 현재 가치 물어보면 현가 계수. 미래 가치 물어보면 내가 계수. 그리고 나서 앞에 돈이 나와. 이 돈이 전체 기간 중에 딱 일시에 한 번 발생하면 일시불에 무슨 계수 이름 되고 이 돈이 매년 단위로 연속적으로 발생해. 그러면 연금의 무슨 계수 이렇게 딱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지우고 물어봐도 할 수 있겠어요? 무슨 똥배짱인지 모르겠어. 그렇지만 하라고 그랬으니까 지워야지. 자, 이거 우리 오늘 약속해야 돼. 오늘 이 시간 끝나자마자 잊어버리기. 응? 이 시간 끝나자마자 다 잊어버리기. 약속이에요. 약속. 예. 딱 이 순간만 기억하기. 예. 자, 현재 가치 물어보면 무슨 계수? 현가 계수. 미래 가치 물어보면 내가 계수. 일시불의 미래 가치는 일시불의 내가 계수. 일시불의 현재 가치는 일시불의 현가 계수. 연금의 미래 가치는 연금의 내가 계수. 연금의 현재 가치는 연금의 현가 계수. 빌리고자 하는 돈에 대해서 갚아 나가야 될 원리금 알아보려면 저당 상수. 목소리 작아진 거 봐. 항상 시험에 나와요. 다시
대출 받고자 하는 돈에다가 뭘 곱하면 원리금이 된다? 저당상수. 이렇게. 다음 N년 후 이자율 고려했을 때 얼마를 만들기 위해서 매기간 충당 적립 농협 아까 이야기했던 거 그런 거 감채 긴계수 이렇게. 그래서 방금 했던 이런 거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아무튼 잘했어요. 잘했어. 그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시간 끝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한마디만 하고 쉴 건데요. 일시불의 현재 가치 알아보려면 일시불에 무슨 계수 나와요? 현가계수. 그래서 앞으로 연금의 현재 가치 알아볼 때도 현가계수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현가계수는 나는 무슨 가치 만드는 역할을 한다. 현재 가치. 그렇지. 이렇게. 예. 다음. 일시불의 미래 가치 만들려면 내가계수 나와야 되겠죠. 일시불의 내가계수. 연금의 미래 가치도 연금의 내가계수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란 말이 나오면 무슨 가치 계산과 관련됐다? 미래 가치 계산과 관련됐다. 그렇게 딱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책에 있는 내용은 하나도 지금 보시면 안 됩니다. 보시면 안 되고요. 가만 놔둬 버리고 책만 잠깐 펴놓고 쉬었다 할게요. 75페이지. 양가로 이번에 투자의 현금 흐름이 있는데요. 잠깐 휴식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